청루이롱은 1973년 광동성 란저우에서 태어났습니다. 그 고향 불산은 항상 중국에서 발생했던 전쟁의 중심지였습니다. 초안시대부터 문화혁명시대까지 권력자들은 이곳을 점령하려 혈안이 되었던 곳이었습니다. 불산은 예전부터 무술학교가 많았고 의리를 중요시 여기는 장수들이 많아 이곳에서 양성되는 무사들은 항상 인정을 받았습니다. 루이롱 아버지도 조상 때부터 이곳에 터를 잡고 대를 이어 살고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그 아버지는 이곳 마을의 촌장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에게는 인자하지만 아들에게만은 엄하고 냉정했습니다. 전통적인 무사도를 이어받아서인 것 같았습니다. 그 아버지는 아들에 거는 기대가 컸습니다. 아들은 집안 마당에 모래주머니를 달아놓고 틈날 때마다 주먹으로 때리며 체력을 단련했습니다. 운동신경이 남달리 좋았던 터라 학교에서도 때리면 때렸지 맞고 온 적은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고집이 세서 한번 고집을 부리면 본인 뜻을 이룰 때까지 마당에 무릎을 꿇고 아버지에게 절대로 뜻을 굽히지 않았다고 합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런 루이롱을 달가워하지는 않았습니다. 루이롱은 마을 사람들에게도 아버지에게 하는 행동처럼 똑같이 하고 다녔기 때문이었습니다. 루이롱에게는 형이 하나 있었는데 오히려 형은 성격이 온순하고 공부도 썩 잘했다고 합니다. 루이롱은 평소 공부보다는 친구들과 어울려 다니며 힘을 과시하거나 물건을 빼앗는 쪽에 소질이 많아 집에서도 항상 긴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루이롱은 같은 학교 학생에게 폭행을 가하고 돈을 빼앗았습니다. 학교에서는 학부모를 모셔오라며 안내를 했습니다. 그러자 루이롱은 그까짓 학교를 안 다니면 될 것 아니냐며 오히려 큰 소리 쳤습니다. 학교에서는 기다렸다는 듯 교장의 지시로 바로 퇴학시켜버렸습니다. 루이롱의 폭력성이 문제가 되기도 했지만 교장은 본인 딸 양양과 사귀고 있다는 소문이 학교에 퍼지자 당장이라도 없어져 버렸으면 하는 바람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루이롱은 학교에서 퇴학을 당한 후 오갈 곳이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집에서 죽치고 놀고 먹을 수도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의 미래를 위해 군사고등학교에 진학해 군인으로 성장할 것을 권했습니다. 루이롱은 아버지의 권유대로 군사학교에 시험을 치렀는데 다행히 루이롱의 체력검사는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상위권에 기록되었습니다. 루이롱과 가족은 합격을 기대하고 부사관의 입대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군대에 입대하면 아버지의 시름도 덜 것이고 아들도 제대 후 정신 차려 직장 생활하는데 무난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루이롱은 충격적인 시험 결과를 받게 됩니다. 이상하게도 본인보다 신체 검사가 좋지 않았던 학생은 합격이 되었고 본인은 낙방하게 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을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루이롱은 학교에서도 퇴학당하고 시험 치른 군사학교 시험에서도 비리로 쩌들은 놈들에 의해 불합격되었고 그리고 여자친구하고도 헤어지고 사춘기였던 루이롱의 가슴에는 복수라는 단어가 새겨졌습니다. 루이롱은 지긋지긋한 고향을 떠나고 싶었습니다. 인근 도시 포산이라는 곳에 정착한 그는 마땅히 먹고 살 것이 없자 버려진 3륜 자동차를 수리해 폐지를 주어 고물상에 판 돈으로 끼니를 해결하고 있었습니다. 20대에 혈기왕성한 나이였기 때문에 우선 끼니를 해결하는 일을 하다가 적당한 시기에 일자리를 찾아 나설 생각이었습니다. 1993년 루이롱은 어렵게 직장을 구해 열심히 일했습니다. 직장을 구한 후 마음의 여유가 생겼던 터라 여자친구를 소개받아 동거를 시작했습니다. 많은 돈을 벌기 위해 폐지 줍는 일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직장 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돼 동료가 루이롱에게 한마디 했습니다. 루이롱, 언제까지 그렇게 폐지만 죽고 다닐 거야? 돈 되는 것을 몰래 삼류차에 싣고 가서 보물상에 팔아 큰 돈을 벌 수 있다며 코치해 주었습니다. 루이롱은 마을 앞을 가로지르는 107번 국도에 화물을 운반하는 차들이 휴게소에 쉬어가는 동안 기사들이 자리를 비운다는 것을 알고 정차해 있던 화물의 물건을 도둑질했습니다. 그러나 얼마 못 가 도둑질을 하다 걸렸습니다. 1993년 11월 루이롱은 절도 혐의로 구속되어 형무소에서 생활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체포되었을 당시 그 여자친구는 뜻하지 않은 임신을 한 상태였고 교도소로 가버린 루이롱은 이런 사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부모들은 교도소나 들럭거리는 아버지의 자식 따위는 필요 없다고 했습니다. 딸아이가 병원에 가서 조용히 처리하기를 바랬습니다. 딸은 부모님과 약속 후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1996년 루이롱은 출소했습니다. 형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그는 여자친구가 머물고 있는 집으로 향했습니다. 루이롱이 그녀가 거주하고 있는 방에 들어서자 그녀 방에는 갓난아기가 있어 이상한 마음의 그의 아이에 대해 물었습니다. 그러자 여자친구는 루이롱이 교도소에 가기 전에 임신한 아이를 차마 버릴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여자친구 말에 감동한 루이롱은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정신을 차리고 열심히 살아보겠다며 부인에게 다짐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조용히 살고 있는 그를 놔둘 리 없었습니다. 루이롱의 주위를 기웃거리는 인간들은 바로 교도소 동기들이었습니다. 교도소 동기 청성과 하이팡은 루이롱을 끌어들이기 위해 좋은 건수가 있다며 한탕 크게 하면 20만 유엔, 한화 약 4천만 원을 한 번에 벌 수 있다고 했습니다. 루이롱은 조용히 직장 생활하면서 살고 싶었으나 월급이라고 해봐야 한 달에 30만 원도 안 되는 돈을 생각하니 친구들의 제안이 솔깃해졌습니다. 얼마 후 루이롱과 친구들은 광동선 포산 난하이구로 찾아갔습니다. 그곳의 수산물 냉동공장 건물주를 협박해 돈을 받아낸다는 계획이었습니다. 세 사람은 순조롭게 건물주가 머물고 있는 집으로 침입했습니다. 부인과 딸을 밧줄로 묶고 사장을 협박했습니다. 만약 20만 위안을 현찰로 가져오지 않는다면 부인과 딸은 무사하지 못할 것이라고 협박했습니다. 그러자 건물주 양 사장은 절대로 경찰에 신고하지 않을 테니 걱정하지 말라며 은행으로 가자고 했습니다. 루이롱은 조를 나누어 주었습니다. 사장과 같이 현금을 찾으러 가야 할 사람 청성, 그리고 주위에서 차를 타고 대기할 대기조, 부인과 딸을 감시할 사람 루이롱, 사장은 수금책 청처와 집을 나섰습니다. 은행 앞에 멈춰선 그들은 은행으로 들어갔고 사장은 은행에 들어서자 갑자기 사람 살리라며 청원 경찰에 도움을 청했습니다. 그때 은행에서는 경찰에 신고해 청처를 추적했습니다. 도주하던 청처는 막다른 골목에서 권총으로 저항하다 경찰이 쏜 총에 맞아 그 자리에서 즉사했습니다. 또 다른 공범 하이펑은 4차선 도로를 넘어 도주하다 경찰이 쏜 총에 맞아 즉사했습니다. 멀리에서 그 광경을 지켜보던 루이롱은 주랭랑을 쳤습니다. 도피 중 또 다른 교도소 동기 란치아롱을 불러 도움을 받아 두 사람은 같이 도주했습니다. 루이롱은 범행 도중 처음 겪는 충격적인 장면을 보고 너무 놀랐습니다. 이번 사건이 그에게 큰 교훈이 되었습니다. 돈을 빼앗아 살려두면 저렇게 된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게 된 것입니다. 루이롱과 차이롱은 계림으로 도주했습니다. 그곳에 한참을 머무를 동안 또다시 여자친구를 사귀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리샤오루였습니다. 루이롱은 여자친구와 동거를 하며 생활했습니다. 1997년 4월, 루이롱은 여자친구와 잠을 자고 있었는데 갑자기 경찰이 들이닥쳤습니다. 조그만 원룸 시설이라서 도망갈 곳이 없었던 루이롱은 모든 것을 포기하고 순순히 경찰의 지시에 따랐습니다. 그런데 경찰은 루이롱이 아닌 루이롱의 여자친구에게 수갑을 채웠습니다. 불법 성매매 행위와 유사 행위로 신고가 들어와 그녀를 연행해 간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집안에 있던 모든 현금과 통장도 경찰이 가져가 버렸습니다. 사실 이 돈 2만 위안, 한화 약 400만 원을 그들이 사적으로 가져가는 것인지 증거로 제출하려는 것인지 알 수는 없었습니다. 두 사람은 경찰에게 모든 것을 빼앗기고 상처만 남은 채 길거리로 쫓겨났습니다. 앞길이 막막했던 두 사람이 한탄하고 있었던 그때 여자친구 샤오롱이 입을 열었습니다. 그러고 보니 매니저 언니 남편이 부동산 개발자라서 돈이 엄청 많다고 하던데 그 사람을 이용해서 돈을 벌어보는 것은 어떠냐고 했습니다. 루이롱은 그동안 참아왔던 본성이 꿈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샤오롱이 수집한 정보를 통해 부동산 개발자의 주거지를 찾았습니다. 며칠 동안을 인근에 쪼그리고 앉아 그가 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골목 끝에서 들려오는 발걸음 소리. 1997년 4월 14일 새벽 1시, 사장이 골목길을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운동신경이 좋았던 루이롱은 재빨리 사장을 잡았습니다. 움직이면 이 자리에서 죽여버릴 거야. 사장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 너무 놀랐습니다. 입도 열 수 없었고 몸도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복부에 칼을 대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때 여자친구 샤오롱이 사장을 묶기 위해 밧줄을 들고 왔습니다. 그러자 납치될 것을 예상했던 사장은 사람 살리라며 소리 질렀습니다. 사람 살려! 사람 살려! 사장이 울부짖는 소리는 시장 골목을 타고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루이롱은 이대로 놔둬서는 경찰에 잡히고 말 것 같았습니다. 사장을 찔렀습니다. 한 번 해보니 별것이 아니었습니다. 루이롱은 수차례 사장에게 칼을 휘둘렀습니다. 그동안 한 맺혔던 분노를 모두 쏟아내고 싶었습니다. 쓰러져 있는 사장의 몸을 뒤져봤지만 그 지갑에는 잔돈 몇 푼만 있을 뿐 큰돈은 만지지 못했습니다. 루이롱은 여자친구와 그 자리를 떴습니다. 그것이 루이롱의 첫 번째 살인의 시작이었습니다. 계림을 떠나 먼 곳으로 떠나기로 했습니다. 최대한 멀리 갔습니다. 저장성 후저우시로 도망갔습니다. 후저우시에 자리 잡은 두 사람은 생활비도 떨어져 가고 일 해봐야 몇 푼 안 되는 거 일도 하기 싫었습니다. 얼마 전에도 강도짓을 내보니 돈 벌기도 쉽고 잡히지만 않으면 상당히 매력 있는 사업이라 생각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강도짓을 계획합니다. 1997년 9월 후저우 난슌지구 주거용 주택을 침입했습니다. 그 집에서 8만 위안, 1,400만 원 상당의 현금을 강탈하고 흔적을 남기지 않기 위해 두 부부를 살해했습니다. 다행인 것은 그 당시 딸은 아직 귀가하지 않아 딸은 살해당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루이롱은 그동안 연락을 끊고 지냈던 란치롱과 큰 사업을 시작하기로 합니다. 1998년 3월 두 사람은 광지성 베이아에 도착했습니다. 범죄 대상을 물색하던 중 광지성에서는 경찰관들이 범인을 잡기 위해 강력하게 행동한다는 정보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본인들도 경찰에 검거되지 않으려면 만발의 준비를 해야 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어수룩하고 나이든 경찰관을 타켓으로 정해 그가 소유하고 있는 권총을 빼앗기로 합니다. 얼마 후 나이든 경찰관의 경계가 허술한 틈을 타 그를 납치한 후 권총과 탄약을 빼앗았습니다. 그들은 틈날 때마다 사격 연습을 했고 추가로 탄약을 준비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합니다. 두 사람의 범행은 날로 대범해졌습니다. 칼을 들었을 때와 총을 들었을 때의 자신감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비교되었습니다. 1998년 5월 16일 광주시 자오칭 증권사 근처에서 범행 대상을 찾고 있던 중 가방에 돈을 담아 나오는 듯한 한 남성을 발견합니다. 두 사람은 이 남성을 미행했고 결국 돈가방을 내놓지 않는 그 남성을 총으로 살해한 후 10만 위안, 약 1,800만 원을 빼앗아 달아났습니다. 두 사람은 이렇게 일을 해보니 힘 하나 들이지 않고 돈을 벌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이번에는 장소를 옮겨야 했습니다. 한 도시에서만 범행을 벌인다면 얼마 못 가 경찰에 검거될 것이 뻔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이전에 처음 강도짓을 하다가 신고로 아찔했던 기억을 떠올리며 불산에 있던 수산업 냉동창고 사장에게 복수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두 사람은 불산으로 향했습니다. 1998년 5월 22일 도시에 들어서자 경찰은 행인들의 신분증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경찰의 검문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경찰은 신분증 좀 보자며 양해를 구했습니다. 그러자 루이롱은 허리춤에 차고 있던 권총을 꺼내 그 자리에서 경찰관 두 사람을 향해 격발했습니다. 경찰은 상대방이 대낮에 총을 꺼낼 것이라고는 생각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두 사람은 복수도 못하고 주랭랑을 쳤습니다. 그때 인근에 있던 또 다른 경찰관이 총성을 듣고 달려오자 사거리 모퉁이를 돌고 있던 루이롱을 마주친 경찰관은 또다시 그 자리에서 총에 맞아 살해당했습니다. 뒤도 안 돌아보고 도주했던 두 사람은 갈라졌습니다. 루이롱은 어렸을 때부터 무술을 했던 터라 워낙 빨랐습니다. 그러나 동료 란치롱은 얼마 못 가 경찰에 검거되었습니다. 란치롱은 검거된 2년 후 사형에 처해졌습니다. 루이롱은 이때도 검거되지 않고 혼자만 살아남았습니다. 몇 년 후 조용히 지내고 있던 루이롱은 복수를 위해 주권으로 이름을 개명합니다. 앞으로 수많은 사람을 죽일 것을 다짐합니다. 본인 근처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죽거나 피해를 보는 것은 본인의 앞을 가로막는 인간들 때문으로 생각했습니다. 그 뒤로 그 살인 행위는 시작되었습니다. 1999년 3월 충칭 교회에 있는 주택담을 넘어 강도짓을 한 후 쫓아오는 경비원을 그 자리에서 총을 쏴 살해해버렸습니다. 1997년 7월 8일 장지성 다유원 주택에 침입해 집에 혼자 있던 유학생을 범하고 잔인하게 살해합니다. 그 이후로도 수많은 강도 행위를 하다가 또 다른 동업자를 만나게 됩니다. 2001년 8월 동업자 주일이와 장지성 신펑구 주택에 침입해 강도 후 거주하고 있던 어머니와 아들을 살해합니다. 훗날 검사는 아무런 저항 의사도 없던 어머니와 아들을 죽일 필요까지는 없지 않았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루이롱은 후환을 남기지 않으려면 어쩔 수 없었다며 검찰 조사 결과 웃으며 말했다고 합니다. 그 뒤로 많은 돈을 모아둔 두 사람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고 돈을 쓰며 즐기고 살았다고 합니다. 4년 후 모아둔 돈을 흥청망청 다 써버린 두 사람은 이번에는 좀 더 큰 범행을 계획합니다. 부자들만 산다는 경비가 심한 곳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2005년 1월 18일 두 사람은 장치성에서 강도짓을 하고
엄청난 옷을 빼앗은 후 도주했습니다. 두 사람은 경찰이 눈치챌 수 없게 버스를 타고 도주했습니다. 그러나 얼마 못 가 도시 경계 지역에서 경찰이 검문을 하고 있었습니다. 검문 도중 두 사람은 버스 창문으로 뛰어내려 도망을 갔고 경찰은 두 사람을 쫓아갔습니다. 그러자 루이롱은 주유 벽돌로 경찰관 머리를 내리쳤고 또 다른 경찰관은 칼로 찔렀습니다. 계속해서 달려오던 경찰을 피해 언덕으로 도주했으나 얼마 못 가 검거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의 범행은 막을 내렸습니다. 수십 명의 사망자를 만들었고 경찰의 우연한 검문으로 검거된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이때 검거하지 못했다면 그 이후로도 얼마나 더 많은 사람이 살해를 당했을지 모를 정도라고 합니다. 그의 목표는 100명이었다고 합니다. 루이롱은 경찰에 검거된 후 징역 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그 많은 사람을 죽이고 강력 범죄를 저질렀다면 마땅히 사형의 판결을 받아야 했는데 고작 7년의 선고를 받은 것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아마도 부잣집 강도 사건과 경찰관 폭행 사건만으로 처벌된 것 같았습니다. 루이롱은 어차피 이렇게 된 것을 입 다물고 가만히 있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 생각했습니다. 법원이 판결한 징역 7년을 살고 나가서 다시 사람을 죽이면 될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루이롱은 징역 7년을 선고받고 수감되어 감옥에서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몇 년 동안 조용히 복역하며 출소 날만을 기다리고 있던 어느 날 감옥에서 싸움을 하게 된 것입니다. 교도소에서는 처벌을 위해 신상을 뒤적거리던 중 수배범인 루이롱과 매우 닮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구속된 사람 이름은 주권인데 아마도 신상을 개명했던 것으로 판단하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주권을 조사하던 중 큰 충격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동안 그렇게 잡으려고 백방으로 노력을 했으나 흔적 없이 사라진 그를 검거하기 힘들었는데 그 이유가 감옥에 있어서 그 흔적을 찾을 수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경찰은 현장에 도착한 후 주권이라는 사람이 1급 수배범 루이롱이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2010년 2월 21일 불산법원은 루이롱에게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2010년 7월 10일 루이롱은 항소했습니다. 법원은 루이롱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2010년 11월 2일 루이롱의 사형은 집행되었습니다. 사형장에는 보통 사형수 후 부모 또는 가족이 방문을 하나 루이롱 사형장에는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그 부모도 부인도 아들도 오지 않았습니다. 사형장으로 끌려가던 그는 집행관에게 부탁했습니다. 오늘 우리 가족이 오지 않은 것 같은데 이 편지를 부인에게 전해주세요. 아들이 클 때까지 기다렸다가 보여주라고 부탁한다고 전해주세요. 루이롱은 주머니에서 꼬깃꼬깃한 편지 한 통을 꺼내 집행관에게 전해주었습니다. 2010년 11월 2일 오전 루이롱은 사형됐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합니다. 킬리였습니다.